안녕하세요. 지성과 영성이 만나는 곳 CBS 아카데미 숲입니다. 예술과 영화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새롭게 재해석하는 시간. 영화평론가 최은의 영화 이야기, 스크린 속에 지금 우리 삶이 있다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흥미로운 이야기 들려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영화평론가 최은 선생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함께 공부할 수강생 박수진 씨, 박인영 씨, 김은구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영화 속에 나타난 여성의 성 이야기,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 민감한 부분 아닌가요, 그런 거는? 아마도 CBS 최초의 19금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가장 민망한 건 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만 성별이 남성이라. 네, 맞아요. 오늘 몇 가지 질문을 받으실 걸 준비를 하시고. 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여성의 성 이야기이지만요. 사실 여성의 성만은 아니겠죠. 여성의 성과 또 상대인 남성의 성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섹슈얼리티 문제, 에로티시즘 뭐 이런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네,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가장 개인적인 것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장 개인적인 네, 것. 사적인 거, 개인적인 거. 집안에서 내가 하는 일? 네네. 네. 뭐요? 예를 들면? 잠자는 거요? 잠자는 네. 거, 씻는 거, 씻는 거, 청소, 목욕하는 거, 자는 네. 거, 뭐 육아, 샤워하는 거, 네. 뭐 애 키우는 거, 네. 뭐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인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섹슈얼리티의 섹스. 문제, 에로티시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개입이 될 텐데요. 사실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감추고 싶거나 알리고 싶지 않은 것하고 관계가 돼 있다는 건 아시겠죠.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사실은 가장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먹고 자고 씻고 그죠. 뭐 옷 갈아입고 아니면은 뭐 성적인 행위를 한다든가 뭐 부부간에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든가 이런 게 별로 낯설거나 부끄럽거나 뭐 이런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것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됐죠.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원래 그랬을까요? 좀 개인주의 사회가 발전이 되면서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좀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아니면?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나눠지면서 그렇게 될 수 있죠. 네, 맞아요. 사실 공적인 영역이 우리에게 뭐 오픈된 것도 얼마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또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혹시?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되게 깊게 있기 때문에 좀 옛날부터 그게 네. 좀 가려져 있던 것 같고. 네네네. 그 외국도 네. 제가 예전에 로마 시대 이런 목욕탕을 본 적이 있는데 제일 이제 쇼크적으로 온 거는 공중 목욕탕에 이제 화장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볼일을 다 보면서 얘기도 하고. 네,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네. 하는 걸 보고 이게 언제부터 그런 바뀐 거지 다시 지금처럼 네. 이런 의문이 사실은 들고. 자연에 가까운 상태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인간이 자연에 가까운 상태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아마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부터 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부끄러움이 생겼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잖아요. 수치심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아담과 하와가? 가졌어. 네, 남- 숨었고 사실 그 수치심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표현 그리고 용서와 어떤 새로운 기회 이런 것들이 몸을 가리는 것으로 표현이 됐는데요. 저는 이것들을 생각하면 되게 친밀한 영역이잖아요. 몸에 닿는 어떤 그런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움과 이런 것들을 가릴 수 있는 거.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일이구나라고.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지으실 때는 그렇게 짓지 않으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 슬로건은 프랑스에서 68혁명에서 가장 이제 자주 언급이 됐던 슬로건이에요.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지난 시간인가요? 우리가 했던 이야기 중에 와즈다라는 영화 생각나시죠? 네. 여자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안 타고, 타고 못 타고 문제는 사실 뭐죠? 사적인 영역일 수 있어요. 그죠? 개인적인 영역이죠. 그런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와즈다에서 이야기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역사와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죠? 굉장히 이건
사회적으로 규정된 억압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프랑스의 68혁명은 1968년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어떤 혁명이고, 사실 혁명이라기보다는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정치적이고 어떤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그런 여러 가지 영역에서, 특별히 성의 영역에 있어서도 금기와 억압과 어떤 제도적인 것, 권위주의 이런 것들을 탈피하는 그런 운동의 상징으로 얘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은 경우에 정치에서의 억압에 대한 탈피 혹은 뭐 성혁명, 여성의 정체성, 그리고 주체성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운동의 한 주요한 분야로 자리를 잡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성담론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제기가 되는 문제라는 걸 우리가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요. 이 영화 혹시 어떤 영화인지 아시겠어요? 파리에서 마지막 탱고. 네, 파리에서의 마지막 우리나라에서는. 탱고라는 작품이에요. 베르나르도 베르톨치라는 이제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이 영화만큼 성담론, 에로티시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화제를 일으키는 논란이. 영화가 없을 거예요, 아마도. 왜냐하면 44년이 지난 최근 2011년까지도 이 영화가 다시 회자가 되고 이랬거든요. 이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요. 파리에 간 폴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폴이라는 남자, 이 말론 블란도가 그 역할을 했는데요. 나이가 좀 있으신데요? 네, 그렇죠. 중년의 남성이에요. 여성은 몇 살쯤 돼 보이세요? 10대. 10대 후반? 네, 10대 후반. 이때 마리아 슈나이더라는 이 배우가 19살이었고요. 근데 이제 미혼의 젊은 여성을 연기를 했고, 그나마 10대라고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뭐 결혼하려고 하는 약혼자가 있는 여성이에요. 근데 이 남성은 중년의 남성인데 40대이고요. 이때 말론 브란도는 48세였어요. 근데 이제 이 작품에 나오는 폴은 한 45세쯤 되는 인물로 나오는데, 아내가 최근에 자살을 했어요. 근데 이 남자는 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파리에서 사는데, 파리에 왔다가 모텔에 묵었다가 하룻밤만 묵어가려고 했는데 5년을 묵게 된 거예요. 왜냐면 아내를 만나서 거기서 아내가 이제 그 모텔을 운영하는 여성이어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5년 동안 머물러 있는데 아내가 자살을 해버리니까 어때요? 아무런 연고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폴이 길을 가다가 여성을 만나요. 잔느라는 여성이거든요. 보고서 쫓아가요. 근데 이 잔느는 결혼하려고 아파트를 알아보려고 다니는 중이었어요. 들어간 아파트에 들어가서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그 정사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낯선 곳에서. 남성이 규칙 같은 걸 하나를 정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묻지도 말고. 그리고 이름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사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죠? 의미를 그 사람이 친밀함이고 그 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이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거야. 진실은 말해. 그렇지만 이름은 안 돼. 이게 이 남자의 어떤 규칙 같은 거예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이 남자는 베일에 쌓여있기도 하고 뭔가 어두운 부분이 많은 사람이고 사실은 고독하고 외롭고, 왜냐면 아내가 최근에 자살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안에는 정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같은 모텔에 다른 방에.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유일하게 거기서 이 여성을 독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고, 그런데다가 본인은 또 아내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왔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고독감과 어떤 상처, 그런 것들이 다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젊은 여성을 만났던 거고, 둘이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 규칙 때문에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이 남자는 그 규칙 때문에 사망하게 되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아요. 왜냐하면 잔느가 나중에 여성을 이제 이 남성을 나중에 총으로 살해를 하거든요. 근데 죽이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이 남자를 몰라. 이름도 모르는 걸. 그걸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죠. 진짜예요. 진실이죠. 네. 그렇지만 거짓말이죠. 역시 이것도 뭐예요? 아까 역설적인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짓말이지만 진실이에요. 이름도 몰라. 이 사람 그냥 날 강간하려고 쫓아온 거야. 사실은 그 말도 맞아요. 그죠? 사실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것들, 친밀함이 배제된 성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파국을 맞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한 남자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까 개인적인 것은 뭐라고요? 정치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영화에게는 그게 참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거는 성표현의 수위가 너무 높고 여성의 나체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당대로서는, 왜냐하면 이 영화가 1972년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노출이 심하다 이렇게 해서 비난을 받고 논란이 되기도 했고, 이게 포르노지 어떻게 예술 영화냐라고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근데 평론가들은 되게 칭찬을 하니까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영화의 정치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에는 또 그럴 법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남자는 폴이고 잔느인데 서로는 이름을 몰라요. 근데 이 잔느가 사귀고 있는 남성이 있는데 톰이라는 이제 약혼자가 있는데요. 이 약혼자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나는 아들 이름은 피델이라고 지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피델이 누굴까요? 피델 쿠바의 지도자인 카스트로. 피델 카스트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딸을 낳으면 뭐라고 지을 거냐면 로자라고 지을 거야. 로자 룩셈부르크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독일의 혁명가. 그러니까 사실 이런 혁명 정신을 갖고 있는 거고 이 남자는 톰이라는 남자는 뭐 하는 남자냐면 영화를 찍으려고 하는 감독 지망생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에도 굉장히 사회 비판적이고 영화에 대한 어떤 냉소, 비꼼 뭐 이런 것들이 약간 들어가 있는데요. 굉장히 철없고 이상주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사실 68혁명 이후에 많은 사회운동이 문화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거든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영역과 특히 68혁명에 영향을 받은 영화 감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베르톨루치는 그런 것들 이후에 68혁명 이후에 4년 만에 이 영화를 만들면서 그때 그 혁명이 과연 우리에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었느냐, 그리고 실패를 되돌아보는 그런 의미들이 사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철없어 보이는 이상주의자 영화 감독에게 그런 혁명가의 정신을 심어주고 그걸 비꼼으로써 또 하나 정치적인 언급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심지어 이 폴의 아내 이름도 로자예요. 근데 어때요? 자살했잖아요. 네. 혁명이 죽었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정치적인 함의들을 그것 외에도 담고 있는 그런 텍스트이기 때문에 가장 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정치적인 이야기를 담아냈고 그걸 정말 성의 영역에 있어서는 에로티시즘이나 섹슈얼리티 영역에 있어서는 정말 혁명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과격한 그 표현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이제 이런 영화들이 있다면 한국에서는 그럼 한국의 베르톨루치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누구가 있냐면요. 이런 영화들 생각나세요? 90년대 영화들인데요. 되게 야한 것 같아요, 뭔가. 네, 보기만 해도 그렇죠. 장선우 감독이라는 감독이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혜성같이 등장한 그런 일군의 젊은 영화 감독들 안에 있었어요. 엘리트 감독으로 알려져 있고 사회 비판적인 그런 시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이 시기 한국 사회에서는 동유럽이 무너지잖아요. 80년대 후반에 동유럽이 무너지고 사회주의와 거대 담론들이 이제 뭔가 위축되기 시작하고 그게 틀렸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일군의 감독들 혹은 뭐 사회 전반적인 흐름들이 문화적인 영역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회 곳곳에 있는 억압과 어떤 폭력적인 것 혹은 억눌려 있던 것, 권위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방법으로 문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요. 하일지의 경마장 가는 길이라는 소설과 장정일의 너에게 나를 보낸다, 내게 거짓말을 해봐라는 장정일의 소설 이런 것들을 이제 원작으로 했기 때문에 일종의 알리바이는 있어요. 원작을 한 걸 영화로 만든다는 핑계거리도 있긴 하지만 경마장 가는 길이라는 영화예요. 보시면 되게 유명한 대사인데 저거. 그쵸. 그래요? 참 정확한- 유명했어요. 네. 굉장히 인상적인 대사 아니에요? 네. 이런 너의 이데올로기가 뭐냐? 사실 정확한 워딩은 이런 너의 행동의 이데올로기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행동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으세요? 성관계 뭐 그런 후회. 네. 되게 우습죠? 네. 되게 이거 무슨 개인적인 관계에서 무슨 이데올로기를 얘기해라고 얘기를 이데올로기를 따져요. 되게 지식인연하는, 네. 학자연하는, 그러니까 뭔가 잘난 척하고 뽐내는 지식인들의 허위의식 이것이 이 안에 이제 담겨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데올로기가 중요하게 여겨졌던 시대를 막 벗어난 시대에 희화시킨 표현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인 언급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이 두 남자는요, 약간 베르톨루치의 영화처럼 이 영화들에서도 이름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J이고 R이에요. RJ. J는 푸띠 부르주아의 가정이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사장님인 아버지를 두고 있는 꽤 부유한 집안의 딸내미고, R은 집에 아내도 있는 시골 출신의 말하자면 프로레타리아 계급인 거예요. 근데 둘이 3년 반 동안 동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들어왔는데 그러면 프랑스에서 관계는 누가 더 우위에 있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누가 도움을 받았나요? 알이. 제이가 여성이 우위에 있었을 것 아. 같은데. 정말요? 여성이 돈도 있고. 아, 뭐 여성이 집에서 경제적으로. 살았을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사실은 매달리는 입장은 누구였냐면 제이였어요. 제이가. 여성이었어요. 왜냐면 아쉬운 게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여성은 되게
이용한 걸 수도 있고요, 네. 한편으로는. 그래서 남자가 들어와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넌 나 이용한 게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문성근 씨가 연기하는 이 역할은 여기 와서 사실 이 영화에선 공간이요. 한 3개 정도밖에 주요한 게 안 나와요. 하나는 다방, 하나는 길, 하나는 여관방이에요. 다방에서 어떻게 여관방으로 가느냐가 이 남자의 최대 관심사인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먼저 이렇게 덤벼들었던 이 여성이 한국 사회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냉정해졌어요. 완전 냉정해지면서 네. "헉, 여기서는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장 개인적인 친밀함의 관계가 뭐에 영향을 받았어요? 사회와 제도와 억압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고, 이 여성은 또 여기 와서는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권력 관계가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런 문제들이 한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어떤 성담론이 이렇게 이제 표출이 되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표출이 되고, 권력 관계의 억압과 여성의 문제와 제도의 문제와 아까 말했던 어떤 계급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서 해석하려고 들면 사실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해요. 이런 영화가 있었고요. 이 영화는 처녀들의 저녁 식사라는 영화인데요. 혹시 보신 분 있으실까요? 이 영화는? 조재현 씨. 네, 조재현 씨가 나오고 김여진 씨가 나오고 진희경 씨가 네, 진희경 나오네요. 씨가. 처녀들의 저녁 식사라는 제목이 사실 식욕과 뭘 연결시키는 걸겠어요. 성욕에 대해서 연결시킨 건데요. 이 영화가 1998년에 나왔는데 굉장히 획기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건 뭐냐면 처음으로 여성들의 입으로 여성들의 성을 이야기하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강수연도 어떻게 보면 아까 경마장 가는 길이나 다른 작품에서 이제 너에게 나를 보낸다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도발적인 그런 대사나 장면들을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그때까지 여성들은 주로 보여주는 입장이었지 말하는 입장은 아니었던 거거든요. 도발적인 말을 하긴 하지만 그거는 물었기 때문에 대답하는 것인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여기는 묻기 전에 얘기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오르가즘과 자신의 뭐 클리토리스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부끄러움 없이. 거침없는 여성들이 등장하는데 중요한 건 이 여성들이 아줌마들이 아니고 뭐라고요? 아가씨들이에요. 네, 아가씨들이라는 거예요. 처녀 아닌 처녀들이죠. 굳이 얘기하자면. 근데 어쨌든 네, 그렇게 근데 재밌는 거는 혼자는 못해요. 1대1로는 못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셋쯤은 모여야. 안전하게. 근데 여기 있잖아요. 생략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이 셋의 영화 장면을 보면 이게 스틸 사진으로 하는 포스터지만 스틸 사진으로 한다면은 구석에 누가 있냐면요. 조재현이 있어요. 그럼 여기 유일한 남성분이신 우리 김원구 씨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조재현 씨가 하는 역할은 뭘까요? 옆에 포스터처럼 안 보이는 거죠. 저도 잠시 여기만 CG 처리로 편집을 해주시면 사라져줘야 남성이 사라져줘야 마음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또 있어서 또 말을 못 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아마 그건 진짜 도발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 저는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묻기 전에 이제 여자들끼리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야기 하다 보면 질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물어보기 위한. 남성에게? 네. 남성이 여성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여성이 남성에게. 여자 입장에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네네네네. 그런 것들도 있죠. 또는 맞아요. 서빙. 네, 서빙하는 거. 네. 저런 걸 또 표현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강자와 약자가 네. 원래는 사회에서는 남자가 그때 강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 안에서는 다수가 여자이기 때문에 네. 약한 모습의 남자를 표현하고 싶지 네, 않았을까. 뒤바뀐 네. 관계, 뒤바뀐 성역할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쵸.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이해하는 건 뭐냐면 영화의 이야기의 법칙이에요. 이야기의 법칙 안에 사실 이 안에 남성 관객이 만약에 이 영화를 본다면 누구한테 동일시를 해야 이 영화를 불편하지 않게 볼 수 있을까요? 조재현 씨. 네. 그러니까 여성들의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남성 관객들을 위한 배려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정당하게 이들을 훔쳐보되 그냥 몰래 없는 상태에서 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이입할 상대가 있어서 훔쳐보게 만드는 합법화하는 장치로 일단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긴 해요. 이 여성들이 각자 이 중에 가장 자유분방한 사람은 사실 강수연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조신하게 살아왔던 그나마 물론 말로는 뭐 자유행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김여진 씨는 그래도 좀 조신하게 살았던 적어도 행동으로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자유분방하지만 나름대로 한 남자만 충실하게. 다 다르잖아요. 그죠? 네. 각각의 입장들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남성이 하나 끼어 들어가게 되는데, 김여진 씨의 소원이 뭐냐면 나는 결혼을 원하지 않고 남자도 필요 없지만 아이는 갖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정자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되게 황당하시죠? 네. 그런데 어쨌든 그때 당시 아주 파격적이었던 그러게요. 영화겠네요. 그런 생각이 안 1998년에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19세기의 버지니아 울프가 여성이 작가로서 살아가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딱 이거예요. 일정한 수입과 자기만의 공간. 19세기에 이 버지니아 울프는 그 작가들에게 관심이, 여성 작가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주체적인 그런 상대로 글 쓰는 여성을 말했다면, 성에 대해서 말하는 여성도 사실 저는 오늘날의 맥락이 치환해 보면 그거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는 게 한 가지 있고요. 또 중요하게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정치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여자가 운전을 하는가. 그러네요. 네, 운전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여성이 오는 남자를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주체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가는가하고 찾아나갈 수 상관이 있는. 있고요. 찾아갈 수 있고 장소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고 네.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고 뭔가 독립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다양한 영역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사실 한국 사회에서 성이라는 것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개인에게 여성에게 있어서 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출산. 네, 맞아요. 와. 임신과 출산. 그러니까 남성의 문제처럼 그냥 개인의 욕망의 문제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만으로 딱 환원될 수 없는 복합성을 여성은 갖고 있어요. 네. 네, 여성의 성은 훨씬 복잡하고 그만큼 하나님이 여성을 복잡하게 지으셨다는 거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책임져야 될 것이 사실 남성보다 훨씬 많고 절대적인 것이 사실이에요. 네. 그 문제를 간과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국 영화에서 성을 다루는 문제, 여성의 이야기, 특히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다룰 때는 단순히 욕망의 문제만으로 다루지 않고요. 늘 이런 가족의 문제와 출산과 임신의 문제가 얽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이, 자유분방한 여성이 아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저는 굉장히 유심히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안에서 여성이. 근데 김여진 씨 뭐라 그랬어요? 결혼 안 하고 애를 낳고 싶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자 제공을 받아서 임신을 하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출산을 했나요? 아이를 했을까요? 버리나요? 지우나요? 98년에 원했는데 왜 지워요? 그렇죠. 네. 유산을 해요. 유산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영화가 대중사회와 맺는 관계를 생각하면요, 용납될 수 있는 수준이 거기까지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98년이니까. 네, 98년이니까. 이후에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 여러분 확인하실 네. 텐데요. 주체적인 여성을 말할 때 사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임신한 여성이 아이를 갖고 어쩔 수 없이 결혼하거나 아니면 혼자서 힘든 삶을 살아가던 삶은 어느 시절의 삶이냐면요. 미워도 다시 한번 시절의 미워도 삶이에요. 겁탈당하거나 사랑했던 남자가 알고 보니까 유부남이어서 혼자 아이를 낳아서 힘들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아이를 친가로 보내야 되는 이런 우는 장면. 이게 딱 미워도 다시 한번 스토리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조금 더 진보적인 여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후에. 과감하게 아이 지우고 혼자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성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그런 역할이 됐다면 이쯤에 와서는 어때요? 괜찮아, 나 미혼모여도 혼자 아이는 낳고 싶어. 여성으로서의 어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복은 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도를 했지만 결국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존재가 등장을 하는 거고요. 임상수 감독이 이 영화를 찍고 5년 뒤에 바람난 가족을 찍어요. 근데 이 영화에도 보면 이제 사실 여성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다 바람나는 이야기를 다루면서 역시 여기에서도 고등학생을 문소리가 여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남자 이름이 영작이거든요. 그리고 호정이에요. 호정이고 남편은 영작이에요. 그렇게 이제 뭔가 연결성을 가지고 이름을 붙여서 등장을 하는데요. 이 호정이라는 인물은 옆집 고등학생의 아이를 갖거든요. 딱 하룻밤의 관계로 인해서. 그렇지만 혼자서 아이를 낳겠다고 결정을 하고 낳는 그런 여성으로 등장을 하죠. 아이 문제 그렇게 했다라는 건지 염두에 두시고요. 싱글즈라는 영화가 이제 나오는 것도 처녀들의 저녁 식사 이후에 5년 정도 지나서 이제 싱글즈라는 영화 권칠린 감독이 만드는데요. 이 감독 사실 여기서 싱글즈는 20대 후반, 30대 초반 뭐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성들은 두 여성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도 보면은 3명인데요. 누가 있나요? 남자가 있죠. 남자가 하나 있죠.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이 남성은? 얘기 들어주겠죠. 공감을 사는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그리고 역시 정자 제공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의 집에 이 여성이 이제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냥 동거인, 말 그대로. 너무 친하니까. 자기들끼리는 불알 친구라고 얘기를 해요. 남사친이죠, 남사친. 네네. 남자 사람. 네, 맞아요. 남사친이라고 요즘 얘기하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전혀 둘이서 어떤 섹슈얼리티의 감정을 느끼거나 이러지 않지만, 이제 술 먹고 우발적으로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갖게 돼요. 이 우발적인 상황에서.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여자가 그냥 키울까요? 네. 낳기로 해요. 네. 그리고 장진영 씨가 이제 이 친구, 제일 친한 친구로 나오는데 이 친구가 괜찮아. 내가 아빠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이제 앞서가는 네. 그런 것들을 입장을 갖고 있는데 장진영 씨의 난난이라는 이 여성은요. 이 남자를 만나서 김주혁을 만나서 모두가 선망하는 해외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해외로 가서 공부도 더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돼요. 결혼해서 가자고 청혼을 받는데요. 가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주체성을 표현하는 방법은 뭐죠? 성적으로 즐기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은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출산의 문제와 진로의 결혼의 문제 이런 데 있어서 자신의 분명한 선택을 하되 모두가 원하거나 장려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 걸로 이제 드러나는 것. 그렇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권칠인 감독을 해서 나중에 이제 뜨거운 것이 좋아나 관능의 법칙이라는 여기는 뭐 이렇게 둘이는 자매고 이렇게는 여기 딸이거든요. 10대, 20, 30대, 40대. 40대 아줌마들 셋, 역시 셋이죠. 이 수다를 떨면서 이제 담론을 만들어낸 성담론을 얘기하는 여성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여성들을 표현을 했다라는 건데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 영화들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결혼은 미친 짓이라는 영화는 2002년 영화고 아내가 결혼했던 2008년 영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후에 한 10년 정도 흘렀어요. 그죠? 천하들의 정역사 이후에 10년 정도 흘렀는데 이 여성은 아내가 결혼했대요. 아내가 바람난 것도 아니고 결혼을 했어요. 뭘 의미하는 건가요? 너무 많이 갔다. 남편을 둘을 도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아니에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는요, 정부를 둬요. 그러니까 둘 다 일처다부제를 얘기를 해요. 사실 이제 이 영화에서 더 드러나는 거는 폴리아모리라 그래서 비독점적 다자간 연애라고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점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관계. 결혼은 독점적인 관계라고 얘기하잖아요. 서로를 독점하는, 서로에게 아름답게 구속된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관계라고 본다면 독점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하되 이 여성은 2번을 결혼을 해요. 그것도 남편에게 알리고 나 이날 결혼할 거야.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그리고 너랑 월화수 살면 여기서 목금토일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눠서 너무 황당하잖아요. 사실은 굉장한 판타지예요. 네.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판타지죠. 그리고 여기서도 말하자면 정부를 두는 여성이라는 것도 있을 법하긴 하지만 사실 결혼은 미친 짓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그 미친 짓을 두 집을 가서 하나 라는 의문이 남아요. 사실 이 경우는 더해요. 왜냐하면 이 여성은 어떻게 하냐면요. 다이어리에다가 스케줄을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나눠서 시댁 식구들 스케줄과 모든 걸 다 감당을 해요. 돌잔치, 아이를 낳는데요. 돌잔치를 2번을 해요. 누가 아빠인지 알리지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앞서 나가는 어떤 네. 테마를 갖고 있죠. 사실 이제 박현욱의 원작을 갖고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해요. 영화가 소설을 원작으로 갖고 있기도 한데 그런 얘기들을 영화에서 다뤄내고 있는데요. 정말 그야말로 두 집 살림하는 여성인 거예요. 옛날에 남성들이 정말 일부다체를 내놓고 하듯이. 왜 못해? 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저도 여성으로서 그리고 결혼한 사람으로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거는 정말 그 미친 짓을 왜 두 집을 하면서 그렇게 한 집도 있는데 그 고생을 왜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하거든요. 중간에는. 동의하시죠? 근데 지금 그거를 네. 저 영화 그 손예진 씨가 하는 대사 중에 내가 뭐 많이 바라는 거 아니잖아. 그냥 결혼만 한 번만 더 맞아요, 한다 이러잖아요. 맞아요. 계속. 너무 이해가 안 갔는데 그걸 남자로 대입을 하니까 딱 맞네요. 왜 바람난 남편이 네. 내가 많이 바라는 거 아니잖아. 이혼만 해줘라든가 뭐 그냥 같이 살면 어때?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네네네. 이제 이해가 내가 되네. 잘할게. 양쪽 다. 네, 양쪽 잘할게. 맞아요. 완전히 전도된 관계인데 우리는 완전히 화를 내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죠. 너무 역전되어 있는 관계를 그런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판타지라는 것이 여성의 판타지이기도 하고 남성의 판타지이기도 해요. 이 영화는. 남성들도 손예진 같이 정말 예쁜 여자가 그죠? 이렇게 그 예쁜 조물조물한 입으로 섹시한 말을 그렇게 뱉어주고 그죠? 내놓고 자기의 주장을 하면서 사실은 축구도 굉장히 좋아하고 남성들하고 말도 너무너무 잘 통하고 정말 남성 판타지가 실현되어 있는 여성 캐릭터거든요. 손예진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실. 그럼 부인할 수는 없어요. 손예진이니까. 실제로 이 영화 개봉하고 나서 댓글들이 그렇게 달렸어. 손예진이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판타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판타지다 좋아요. 판타지예요. 근데 왜 이런 판타지를 지금에 만드냐는 거죠. 2008년에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여성들도 별로 원하지 않을 것 같은 판타지를? 왜 그럴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뭐 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이 두 남편이에요. 두 남편. 본남편 마치 본남편과 뭐 첩처럼 이렇게 기대가지고 너무 잘해요. 형님. 형님이라고 불러 심지어. 그러니까 마치 본처에게 형님이라고 첩이 부르듯이. 저 영화는 꼭 봐야 되겠네요. 네. 되게 전 책도 읽고 영화도 봤잖아요. 볼만하죠. 네, 재밌었어요. 볼만해요. 재밌어요. 재미도 있고 사실 이제 코믹하게 다뤄서 그렇지만 나름대로 진지한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이 안에 여성의 성과 어떤 가정과 출산과 육아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거든요. 만약에 앞의 영화들이 여성이 유산을 하거나 원했지만 아이를 유산하거나 아니면은 포기해야 하거나 아니면 혼자 키우되 굉장히 어려운 삶을 감내해야 된다면 여기서 이 여성은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누군지와 상관없이 공동육아를 해요. 두 남편과 셋이서 공동육아. 결국 제가 그랬잖아요. 공간을 어떻게 다루느냐 문제와 여성의 경제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면 또 아이의 문제를 생각하면 이 두 남성은 기꺼이 공동 육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마지막에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남성들이 여성을 따라가요. 여자는 갔어요. 스페인으로. 나 이렇게는 못 산다. 집시 같은 삶을 살러 아이만 데리고 갔거든요. 굉장히 특이하죠. 결혼을 안 할 저로서는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변함없는 사실은 뭐냐면 한국 땅에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한계예요. 공감되는 그렇죠. 왜냐하면요. 처녀들의 저녁 식사에서도 호정 역할을 하는 강수연이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살았잖아요. 간통죄로 고발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고상을 엄청 한 다음에 프랑스로 가요. 가겠다고 해요. 그리고 이건 정치적인 망명이라고 선언을 해요. 그렇게 살 수 없게 하는 이 사회를 난 뜨겠다.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주목하게 보는 공간은 바로 이 공간이에요. 이 공간들이에요.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요. 이나라는 이 여성이 이름도 또 주이나예요. 주이나 씨. 주이나 씨. 주이나 씨가 혼자서 자취하던 집이었거든요. 집이에요. 여기도 자취하던 집이에요. 공간이 어떤가요? 느낌이 약간 패브릭에다가 따뜻하고 책도 많고 그죠? 뭔가 아늑한 자기만의 공간이 있는 것 같잖아요. 여기는 어딘지 아세요? 지방에 가서 이나가 아까 두 번째 남편과 살림을 차린 곳이에요. 여기 와서 본 남편이 와서 딱 보고서 좌절을 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건 주인아의 공간이거든. 똑같아. 네, 이전에 자기가 처녀적에 살았던 둘이 너무 다른 성격의 남편이지만 둘이 너무 다른 이야기가 가능한 존재이고 어떻게 보면 이나 씨와 나는 쌍둥이 같아요라고 두 번째 남편이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결혼을 하고서 사실 만약에 이 영화가 진짜 판타지라면요. 결혼을 하고서도 자신만의 공간과 자신만의 어떤 삶, 자신의 정체성 이것들을 잃고 싶지 않은 여성의 욕망, 갈망, 그 진심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걸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자면 자아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이런 식의 판타지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걸 지킬 수만 있다면 이나에게 시댁과의 관계나 뭐 아이를 키우는 문제나 이건 더 이상 억압이 아닌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그냥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여성이 정말 기쁘게 시댁 사람들을 섬기고 정말 자기가 좋아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 여성을 보고 우리가 함부로 너 그렇게 억압돼서 살면 안 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죠. 당신이 선택한 삶이에요. 자신이 선택한 삶이거든요. 이나는 그걸 선택했어요. 굉장히 주체적으로. 굉장히 자유분방한 성을 누리면서 내가 감당할 건 감당하고 그렇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나를 잃지 않는 일이야. 그게 비록 두 남자와 나를 나누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저 이 영화는 박현진 감독 여성 감독이거든요. 사실 여성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성이기 때문에 더 잘 말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세 커플이 나와요. 근데 제가 주목해서 보는 건 이 커플이에요. 여기는 이쪽이 스타거든요. 이쪽이 스타인 남성이에요. 여기는 작가예요. 근데 나름대로 스타 작가예요. 근데 둘이서 우발적으로 여기도 역시 하필이면 군대 가기 전날. 군대 가기 전날 이제 하룻밤을 지내고 여성이 임신을 하는데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빠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고. 근데 이 여성은 이제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이유 때문일 수 있겠지만 예전에 그 잘 나가던 작가의 생활을 전처럼 누리지는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화연 씨가 나오는 이제 이 스타는 제대하고 와서 다시 또 라이징 스타로 그러니까 한참 또 주가를 막 올리고 있는 중에 이 여성과 이제 다시 만나게 되는데 아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결혼 안 했는데 애가 있대 아빠가 누군지 모른대라는 얘기를 듣고 막 뒤져서 날짜 계산 뭐 생각해 본 다음에 자기가 아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남성은 사실 자신이 아빠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그죠? 그럴 수 있지만 이 상황을 보고 간과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아빠가 누구야? 그래서 누군데? 계속 물어봐요. 나한테 알려달라고. 알려주면 내가 당신 작품 할게. 왜냐하면 이 사람만 캐스팅이 되면은 작품 하겠다는 제작자가 있는데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상황도 되는 거예요.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작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이 일을 내가 너한테 짐을 지워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존심도 굉장히 세고 사실 주체적이고 독립적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거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여성의 입장에서 사실 앞날이 창창한 스타에게 그 일을 하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 드러나요. 그래서 결국 둘이서 알게 됐을 때 그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 스타에게 그럴 필요 없어. 내가 감당하면 되고 왜 너까지 이 짐을 지우려고 하느냐. 네 인생까지 왜 다 걸려고 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남성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야 나는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성의 판타지일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화가. 이전에는 뭐 성을 즐기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분방한 어떤 여성의 표상으로 그려지든지 아니면은 아주 못되고 일찍 되바라진 여성으로 이렇게 치부되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개인의 욕망의 문제로만 치환이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회적인 거대한 담론의 면에서 줄타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죠? 외설이냐 예술이냐의 논쟁이 사실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들이 가능하게 되는데 여성의 입장에서 왜 이거는 여성만이 반드시 책임져야 되는 문제이냐. 그렇다고 해서 생명이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을 함께 책임지는 것이 어때요? 라고 제안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대중영화에서 대중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언급을 해주었을 때 더 이상 이상하지 않은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 이게 개인의 친밀함, 아주 사적인 영역을 통해서 사회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봤을 때 정말 우리의 친밀함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런 관계에 목매고 집착하는가, 정말 근본적인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근데 이 친밀함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죠? 태초에서부터 있었으나 우리가 잃어버린 것, 잃어버렸던 것. 그래서 부끄러움을 갖고 멀리하게 되기 시작한 것, 그리고 혹은 숨어들어서 가기 시작한 것, 죄책감의 발로가 되어버린 것,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되어 있다면 사실은 좀 더 근본적인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오히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더 외면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실수가 실수일 수 있어요. 그죠? 하룻밤 실수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책임지느냐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다라는 것이고 여성이기 때문에 더 그 문제를 치밀하게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들이었어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게 지금 사회의 흐름이 그 성적인 그런 문화들이나 아니면 생각들도 이렇게 흐름이 변해오는 장면을 영화로서 이게 직접 보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제 머릿속은 미워도 다시 한 번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활을 하면 이렇게 표면적으로 다 드러나 있는데 그 안에서 너무 꽉 막혀 있는 생각만 하고 그런 건 아닌가. 책임을 지려고 해서 생기는 그런 일들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히려 뒤로 더 숨기는 사람들은 각광을 받고 이렇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조금 더 안아주고 또 보듬어주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출산, 아이가 좀 문제가 이제 아이가 어느 중간에서 이제 이슈가 되는 이제 그런 영화들인데요. 제가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 여자가 당당하게 서라면 나라에서 뭔가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아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가정, 뭐 이렇게 혼부모 가정만 이렇게 하는 것보단 미혼모부터 돕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관리 주체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미혼모를 지원하는 주체와 이 그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는 그 우리나라 게 다르다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그것부터 여성가족부나 뭐 사회복지, 네, 뭐 그게 좀 보건복지부 다르네요. 이렇게 나눠져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보시는 예, 높은 공무원님께서는 좀 깊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우리나라 교육 실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이런 것들에 관한 그러니까 커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되게 민망하고 좀 뭔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금기시해야 될 것 같은 거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조금씩 아이들에게 정말 바른 그런 성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시키고 알려줘야지 이제 나중에 커서도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를 이제 표현하는 것 뿐이지, 옛날에 두 집 살림한 남자들이 잘했다는 거 아니잖아요. 두 집 살림한 여자도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이런 느낌인 것 뿐이지. 사회가 변하면서 영화가 그린 여성들의 모습도 달라지잖아요. 우리 주제가 스크린 속에 지금 우리 삶이 있다는데, 주제가 딱 삶이 딱 있네요. 정말 네. 영화 속에 우리 삶이 있네요. 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이야기가 끊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